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 121회 발송배정 기술사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고요. 제가 건축정비설비기술사에 이어서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하는 방식이지만 첫 번째는 이제 간략하게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그 31문제에 대한 정밀한 해석은 제가 별도 시간을 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제작 기간이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의 분량도 한 1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 설명드리는 부분이 좀 늦게 제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조금 그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경향 분석에서는 제가 짧게 한 20일, 30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수험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이로부터 뭐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목적은 좀 빨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자, 뭐 이게 목적입니다.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는 실무적인 부분도 간혹가다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실무적인 경험이 많다 이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자격증을 발송배정 기술사라는, 혹은 건축정비 설비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따게끔 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강의는 뭐 학문적인 부분도 아니고,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무적으로 뭐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목적은 발송배정 기술사라는 자격증, 합격에 있는 것이고요. 그 합격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따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강의의 포커스가 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향 분석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번 그 121회 발송배정 기술사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본서로 삼고 있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기본서 4권에서 순수하게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50에서 한 70% 정도까지 그대로 그 4권의 교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5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간에 낀 시험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발송배정 기술사가 1년에 시험이 2번이 있었는데 이 3번으로 늘어나게 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5월달 시험은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합격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그렇게 출제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좀 방향을 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또 이제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방금 뭐 이제 좀 뭔가 상반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느꼈다,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그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분포를 보면요. 기본서에서, 순수한 기본서에서 나온 분량은 많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출제 분포를 보면 거의, 지금까지 출제됐던 패턴하고 좀 비슷합니다. 송배전 공학에서 이제 48% 정도, 그 다음에 발전공학이 13%, 전력계통공학이 10%. 통상 요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분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신경향에 대한 문제가 요번에 조금 많이 나왔어요. 3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라든지 뭐, 감리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감리라든지 아니면 규정, 법규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살짝 옮기게 되면 뭐 전력계통공학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요건 이제 보는 그 흐름에 따라서 약간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산 문제와 이런 어떤 규정, 감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건축전개에서는 이 감리와 규정에 대한, 법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한 뭐 10에서 한 15% 정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발송배전하고 좀 약간 그 성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공부는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에 집중해서 하시면, 이걸 합치게 되면 이제 80% 정도 되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3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22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있고요. 자, 22문제를 다 잘 쓰느냐, 잘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 80% 정도, 한 15개에서 17개 정도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나머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써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걔네들이 합쳐져서 이 못 써진 부분에 이제 그 보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파트를 잘 하시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간다. 자,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제 분포를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삼는 책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기본서에 해당이 되거든요. 동일 출판사에서 나온 그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그 다음에 한전의 기술 용어 해설집 이 네 권을 기본서로 삼는데 요번에는 순수하게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의 이 책에서 딱 문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안 나왔어요. 그냥 좀 문제들이 융복합이 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송배전공학에 살짝 걸쳐 있으면서 이 기술 용어 해설집하고 이렇게 연관된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하고 이렇게 뭔가 묶여 있으면서 용어 해설집하고 이제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단일 문제가 아니라 좀 복합적인 문제야. 이 내용도 봐야 되고 저 내용도 봐야 되고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친다거나 세 가지 내용을 복합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발송배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와 내용이 한 60% 정도 중복이 됩니다. 자, 이 네 권의 기본서에 없지만 우리가 뭐 전기 설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이제 봐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전원 설비 쪽에 뭐 변압기라든지 뭐 수변전 설비라든지 전력 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배전공학이나 발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에 사실 조금 그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보호 개전 쪽에도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좀 쉽게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꼭 발송배전 기술사에 해당되는 과목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본서 외에 건축전기에서 봐줘야 되는 내용을 제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걸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묶어놨습니다. 또 현장에서 강의를 했었던 예전에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컨텐츠 자체를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타 아카데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 외적으로 건축전기에서 발송배전 기술사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걸 반드시 수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모 기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전문 서적도 제가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묶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 시험이 기회가 되셨을 수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요 네 가지 과목만 가지고 네 개 종목 과목만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순수하게 출제가 된 문제가 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용어 해설집이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기 때문에 송배전 공학이 이론적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 교재라고 하면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 같은 경우는 한전의 교육 자료거든요.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묻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이 송배전 공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48%라는 퍼센테이지가 이 책에서는 3.2%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용어 해설집에서는 지금 29%가 출제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48% 대비 이거 하면 32%밖에 안 되는데 조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나머지 16%라는 내용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의 전원 설비라든지 전력 간선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호 개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를 합치게 되면 그게 4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최근에는 이 건축전기와 발송배전의 그 융복되는 문제, 중복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이렇게 5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발전공학에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에서는 문제가 나오게 했지만 순수하게 전력계통공학에 있는 그 내용을 딱 집어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을 융복합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서 이렇게 한 게 여기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순수하게 이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요번과 같은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네들을 딱딱 융합을 해서 답안지 쓰실 수가 있는데 공부에 좀 연한이 좀 작고 이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수준이 낮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이제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작아지고 응용하는 그런 그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요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요번 시험이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항상 중심을 둬서 무게 중심을 두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 기본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0회 시험에서는 이 기본서 4권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123회나 124회는 반드시 여기서 꼭 뭐 60에서 70% 이상 나오는 회차가 있거든요. 1년에 3번의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번은 60에서 70% 이상 기본서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기 위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번에 여기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또 뭐 이제 공부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쏠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기에 중심을 두시고 추가적으로 건축전기와 관련된 발송부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건축전기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추려보세요. 추려보시고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별도로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제가 강의하는 거에는 또 이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거 지난 10년치의 통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거 파란색 글씨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제 120일의 출제 분포입니다. 자, 보시면 거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어요. 약간의 뭐 한 2, 3%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송배전 공학에서 평균적으로 51%가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48%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단 여기서 송배전 공학이라는 교재에서는 좀 출제된 내용이 좀 적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 해설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해당되는 뭐 그런 내용들 융복합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송배전 공학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중심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는 뭐 5% 이하인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신경량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신경량에서 이렇게 문제가 10% 이상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교시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다. 왜 어렵게 나왔느냐? 5월달 시험에는 원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어렵게 출제가 되어 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1교시에 보시면은 이제 열세 문제가 있는데 이번 회차처럼 이렇게 어려운 교시에는요, 10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10문제를 내가 정말 잘 써야 되겠다, 다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회차에는요, 7개에서 한 8개 정도만 내가 정확하게 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2-3문제는요, 한 기본 정도, 기본보다 좀 못하더라도 뭐 어쨌든 완벽하게 쓰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7개에서 8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1교시가 10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6점씩 맞으면 60점이 되니까 합격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6점을 받으면 되는데 7개에서 8개 문제를요, 한 6점에서 7점 혹은 8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2-3문제를 뭐 50점대 미만이죠. 4점이나 5점을 받더라도 평균 점수는 6점이 넘어가니까 60점이 넘어가겠죠. 이러한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야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효과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문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저라면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문제를 선택할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석탄 가스화학의 열효율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닌데 효율이라는 게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적용하시면 충분히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에 대한 값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문제 아닙니까? 뭐 그래서 용어 해설집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걸 별도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30문제 정도, 한 달 전에 30문제 정도 선정을 해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요거 말고도 뭐 2018년, 19년에 한 250문제의 핵심 과제라는 거를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기본서 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전기와 중복된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강할 수 있게끔 열어놨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서도 그거 외적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고조파 유입에 의한 고조파의 역률 저하연수. 이건 뭐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송배전공학이나 발전공학이나 용어해설집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요 역률 저하에 대한 부분은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해설이라는 김세동 교수님이 쓰신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과제에도 있고, 엄청 많은 내용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뭐 기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라고 해서 법규에 들어갔는데 제가 법규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FRT라고 해서요. 그 풍력 발전기가 순간 정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정전으로 인해서 발전기가 정지되면 운전 정지가 되면 전력 공급이 모자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영향들이 대단히 어떤 그 광역 범위로 그 사고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생이 됐었거든요. 광역 정전이 일어났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기출 문제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약간 내용만 바꿔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정이라는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전력계통공학이나 송배전공학이나 이런 파트를 이제 제가 빼낸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장 파급 방지 장치라는 이 문제도요.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PV 곡선하고 연계해서 그 답안을 쓰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답안을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어렵진 않은데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시험장에서 내가 그거를 안을 짜내가지고 응용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1교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뭐 7분에서 8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요거를 답안지를 쓴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것도 이제 기본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응용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A와 B를 융합해서 순간적으로 답안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네트워크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뭐, 송배전 공학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핵심 과제라든지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들은 뭐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답안지였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보상을 이제 배전계통 전압 조정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송배전 공학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도체의 굵기는 요거는 그 건축 전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발송배전에서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기출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뭐 그 건축 전개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본서들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두시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경 변류기 CT를 가지고 영상 전류 없는 방법이 뭐 잔류 회로 방식이라든지 뭐 상권선 CT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문제고요. 기본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서 4권 안에는 이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이 없더라도 기본이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뭐 11번, 12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PSS는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한 권의 기본서에서 문제가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이제 그 뽑아냈고 또 이 내용들을 또 그 융합을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요, 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압축형 수차 발전기의 추력 베어링,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량의 더 커브 현상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뭐 이건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쓰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신규 문제, 처음 나온 문제들입니다. 이건 아마 추력 베어링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검토한 자료 찾아보니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문제로 이제 제가 뽑아놨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이제 세팅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건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쓰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시험 전에 내가 이걸 이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교시에서는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응용력을 가지신 분들은 뭐, 7개에서 8개는 충분히 답안지를 쓰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어떤 그 공부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던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갑니다. 자, 2교시. 2교시에서는 뭐 5문제 정도는 뭐 충분히 그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2교시의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보시면,
HVDC의 뭐 백투백, 그 다음에 전류 실패, 그 다음에 필터의 설치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송배전 공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요번에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핵심 과제 2020에다가 시험 보기 제가 한 달 전, 한 20일 전에 제공해 둔 자료고 30문제 안에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차단기의 소호 매질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차단기별 동작 원리 및 특성, 이것도 용어 실집에 잘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 문제로 가져가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고 용어 해설집에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해설서에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발송배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R은요,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잘 나와 있거든요. 뭐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절연 레벨, 그 다음에 절연 협조, 그 다음에 피레기 제한 전압, 뭐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뭐 이거를 이제 답안지에다가 기술사 답안으로 3페이지 안에 요약을 해서 쓰시려면 사전에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뭐 답안지 형태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셔야지만 잘 쓰실 수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는 그 절연 협조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필액의 제한 전압 따로, 그 다음에 절연 레벨 따로, 절연 협조 따로, 그 다음에 뭐 기기의 빌값 따로, 그 다음에 개통의 접지 방식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융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좀 배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게 기억에 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뭐 이 문제도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해수 염도차 발전이라는 걸 자주 다루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된 뭐 실적도 없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 적용될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 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별도로 준비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건드리게 되면 이게 뭐 한 100가지의 어떤 그 과제가 된다고 하면 내가 150개 과제만 잘하면 합격하는데 나올 확률이 0.01%도 안 되는 100가지 과제를 별도로 가져간다. 그건 이제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렵진 않았다. 자, 2교시는 비교적 1교시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수차의 비속도 구하는 이 공식 발전공학에 제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계통 고장 계산 시 RX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장 계산과 관련된 파트들은 발송배전에서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별도의 전문 서적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된 뭐 단락전류 활용 기술과 고조파 해석 및 대책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철 고문님께서 쓰신 뭐 자가용 전기설비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술사 업무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계산과 관련된 것들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전소 주 접지망 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발송배전 기술사는 이제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해, 기본서에. 그런데 이 변전소라든지 어떤 그런 수용가 측의 어떤 접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발송배전 기술사의 강점이 이런 기술 계산을 잘 해내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답안지를 잘 쓰셔야 돼요. 뭐 IEEE라든지 IC에서 12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변전소 접지 설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플로우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 발송배전 기술사 4대 기본서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이거 별도로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7, 8번 이상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 뭐 이타 아카데미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별도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잘 쓰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입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는 뭐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뭐 부울주 계정기, 뭐 충격 압력 계정기, 방압장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용어 해설집이 잘 나와 있습니다. 2교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안을 이제 작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1번과 4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 한전에서 이제 교육 자료로 쓰는 발전 기초에서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개통도도 있고, 뭐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발전공학 발전 기초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뭐 활용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실제
이 설계를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건데 아마 뭐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뭐 화력발전소의 이제 스위치야드에 대한 부분, 개통도를 뭐 직접 설계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한전 전력 기술이라는 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역 난방공사의 어떤 그 설계하는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만 또 이거에 대한 설계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 배정 계획의 목적과 절차는요. 이거는 118회 때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이 문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뭐 이렇게 그 깊이 있게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뺐습니다. 위에 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어려운 거, 자주 다루지 않는 내용을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4교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뭐 1번 문제는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기술사 시험에서 25점짜리 문제로 자기 유지 접점을 무접점 회로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조금 기술사로 시험으로 내기는 좀 너무 수준이 조금 너무 낮지 않은가 싶어요. 뭐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변석 이제 제어기 VVVF라든지 뭐 소프트 스타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발송 배전보다는 건축 전기에서 이제 동력 설계를 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조금 약간 난이도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긴 하지만 건축 전기 쪽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발송 배전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상 전압, 뭐 내부 이상 전압에는 개폐 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외부 이상 전압의 대표적인 건 이제 직경례, 유도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송배전 공학에서. 그 다음에 고조파가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뭐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인데 뭐 송배전 공학이나 뭐 용어해설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죠.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조파와 관련된 것들, 특히 전기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좀 정리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고장 전류 중과 전압 안정도 취약, 과도 안정도 취약에 대해서 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데 모아가지고 내게 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송배전 공학하고 전력계통 공학에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내용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잘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교시도 뭐 3문제에서 4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손실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뭐 테크니컬 로스하고 논 테크니컬 로스에 대한 부분, 이 용어 자체를 자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약간 그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좀 찾아서, 아직 이제 제가 답안은 만들진 않았는데, 요 자료를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면 또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한 부분, 상태 추정, 뭐 그다음에 안전도, 제약 급전, 경제 급전이라는 것도 이제 전력계통공학하고 용어해설집에 잘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다루기는 조금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문제를 뭐 아신다라고 하면 선택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 문제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기본서 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해놓고서 한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기본서 4권만 계속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발송배전 기술사는 기본서 4권의 어떤 그 역량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게 완벽하게 내 거로 소화가 됐을 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5월달 시험의 특성상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합격자 분포를 한번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서 보시면 5월달 시험에서는 발송배전에서 많이 뽑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많이 뽑아야 뭐 5명, 6명, 때에 따라서 1명을 뽑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험이나 그 다음 시험엔 다시 기본서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원래의 어떤 그 출제 패턴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해서 기본서에서 다시 이제 뭐 옮겨가지 마시고 기본서를 공부하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 걸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전기와 중복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신경향도 한 뭐 10개, 15개 정도 별도로 준비해 두시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향 분석은 제가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게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각각의 문제 해설을 정확하게 해 드릴 겁니다. 해서 각 문제별로 이 문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될 것 같다. 또는 이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나오고 앞으로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적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정리를 좀 해 드릴 겁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